아, 그 약간 옆으로 더 돌리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진의 북스타쇼. 오늘 첫 방송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첫 방송 이제 하러 오면서 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기상이 좀 이제 매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씨가 아니라 요새 좀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샘추위도 상당히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상을 맞춰 입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날씨가 오늘 모처럼 풀려서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봄 날씨를 여러분 만끽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방송 처음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황지우 씨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따뜻한 생명의 기운과 함께 싹을 피우며 4월에 살짝 꽃도 피우고 할 텐데, 근데 그 과정을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자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 있었을 그런 노력들, 그런 고통들, 아픔들, 그런 것을 이제 시인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힘으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여러분들 그 꽃을 몸으로 피워낸다. 이게 시인이 생각해낸 하나의 테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20대 청춘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자기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들 어렵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오늘의 북스타 분도 그동안 오랫동안 청춘들을 위한 커리어 코치로서, 또 기업의 젊은 또 직장인들을 위한 또 교육자로서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일단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어떤 분일까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윤영동 코치님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아래서부터 옆에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들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동안 좀 대외적으로도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신 저자분인데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한 줄 뽑았습니다. 그는 칼럼니스트다. 근데 누구나 칼럼니스트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일단 인정받는 칼럼니스트시고요. 네. 그는 커리어 코치다. 또 어린이의 또 롤모델로 이렇게 또 유명한 잡지에서 또 소개된 바가 있는 또 그런 유명한 커리어 코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 면접관을 또 직접 가르치시는, 또 면접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를 또 가르치시는 또 면접관의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이시죠. 오늘의 북스타 윤영돈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자, 오늘의 북스타 제가 이렇게 몇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윤영동 코치님, 원래 그 윤코치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명하시죠. 면접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 그 다음에 죽은 교육이 아닌
살리는 교육을 하는 기업교육 전문가. 이렇게 세 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첫 얘기는 오늘 북스탓이니까, 오늘 책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이랄까? 전반적으로 책이 어떤 공통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제안서. 네. 전략, 제안서 속에서 이제 저는 한마디로 실체가 있는 책들이다.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이 책부터 한번 얘기 진행해 볼 것 같은데, 자, 그 윤코치님 이 책 그 올해 새로 개정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책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저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제 아들 같은 책이에요. 첫 아들 같은 책이고, 정말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어떤 MC가 됐든,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정말 자기를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걸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고, 제가 2000년에 내띠앙이라는 홈페이지에다가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정말 나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엄청 오르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서식을 올렸는데, 서식을 막 다운이 안 되는 거야, 막 이 정도로. 야, 이게 사람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직업은 콜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그거에 내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불문이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업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건 방송의 PD나 방송에 있는 여러 진행자들이 또 해주실 거니까, 이 자기소개서의 작성법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NS도 보면 자기 지자랑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면. 그러면 좋아요도 하나도 안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좋아요로 달리는 걸 보면 네. 왜 좋아요가 달리나 봤더니 바로 그 있는 사람을 다 배려해 주시는 거야. 하나하나 배려해 줄 때 결국에 그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 쓸만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이라는 책이,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모교에 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아니, 영어 책도 그렇게 시커머지가 않는데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줄을 치고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원서도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히 봐서, 우리 선배가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저를 소개할 때 다른 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이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써서 13년 됐다, 그 책이. 그리고 아직도 그 책이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 거는 정말 그 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이었고, 이 책 자체에 지금도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고쳐서 내는 것도 제가 하는 것 최선이에요. 제가 그게 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동반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0년에 처음 나왔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 횟수로 14년째 되겠습니다. 올해로 14년째 계속 연이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 정말 롱런 베스트셀러 오늘의 이제 책인데, 그럼 이 책이 그러면 첫 책이시고요? 예. 조금 이제 약간 정정하자면 2000년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올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000년에 올렸던 그걸 이제 요령을 올렸다가
그게 이제 이게 나오는 책은 이게 2003년 정도. 아, 2003년. 네, 200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자기소개서 할 때도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수치.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월까지 쓰셔야 돼요. 월까지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05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2005월 2005년 2005월에 처음 하우라이팅이라는 그쪽에 이제 닷컴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책이 나왔던 게 2003년 한 4월 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처음 이 책을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이 먼저 나오고 제 책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러면 그거는 불문이 이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부분이라 그걸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때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었고요. 지금도 나오는데 상고가 좀 예, 있나요? 엄청 사고 났어요. 첫 책이 정말 힘들구나. 첫 책이 무명의 작가가 이 책을 낸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자비로 내는 거야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분이 지금도 저하고 만나서 이 책에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는데요. 그 사장님도 알고 봤더니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신 거야 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관계든지 이거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정말 하나의 그 열린 인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만남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또 발전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여곡절도 있고 예. 그때는 참 어렵사리 나온 책인데 이것이 예. 무려 이제 만 10년, 11년째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저 첫 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다른 책들은 또 예. 어떤 책들인지 간략하게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은 원래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내자고 해서 책을 냈던 건데요. 근데 갑자기 그 출판사 부장님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커리어 로드맵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에서는 커리어 로드맵이 맞겠지만 독자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타겟을 분명히 하자. 20대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30대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타겟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 저는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어떤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자기소개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 타겟팅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익명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었고요. 제가 저게 2000년 7월 달 정도에 나왔는데 제 아들이 2004월 9월 16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책이 나오고 나서 2달 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4년? 예. 2004년? 예, 2004년 저희 7월 달에 나왔고 저희 아들이 9월 달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 책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나오고, 저 책이 그때 2004년에 그 한국의 번역의 책에 선정이 돼서 저 옆에 있는 게 그 중국에 나갔던 책이에요. 저 막 이렇게 한자 비슷하게 써 있는 게 중국에 나갔던 책인데, 그때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복동이죠, 복동이. 책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진짜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정말 책이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예. 좋은 책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또 중국에 중국까지 또, 진출하신 책이군요. 참 뜻깊은 책이네요. 예, 뜻깊은 책이고 네. 또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네. 또 기획서 제안서라는 출판사는 이제 랜덤 출판사라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그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책이고 지금 절판됐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왜 절판되냐면 이제 랜덤 하우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철수하면 다른 회사를 다른 쪽으로 넘기면서 그 시리즈를 아예 받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 책이 이제 또 다른 출판사를 만나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버전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윤 박사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동안 정말 실무적인 분야에서 그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서 꾸준한 이제 저작 활동 이런 걸 해오신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오늘의 책은 또 이 책도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탔네요. 보니까. 예. 참 그것도 다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때 이게 2004년도 그때쯤인데 그것도 그때 이제 취업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돌파구가 역시 요즘엔 돌직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돌파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돌파구로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그 화제 집중이었죠. 그 당시에 MBC 화제 집중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걸 하자. 그래서 아예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 이 동영상도 다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여러 번 나왔어요. 다른 데도 그 당시에 KBS, MBC 뭐 여러 군데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든 하시면은 참 그 주위에서 또 그 의미를 찾아서 또 이렇게 찾아오고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프렌들리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저는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하면 무엇보다 이제 취업 그 다음에 또 사실 직장인들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내가 여기 언제까지 다녀야 할 것인가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이직 뭐 전직 이런 거 생각하실 때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꼭 써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고민 그 중에서도 요즘 대학생들 너무너무 어렵죠. 취업. 사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역량을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부터. 근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취업. 어디에 뭔가 맹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가 흉내내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글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스타일로 해서 합격이 됐대. 그래서 그 합격된 걸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짜집기로 해가지고 논문 쓰고 짜집기로 논문하고 짜집기로 책 내고 짜집기로 자기소개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비슷비슷한 붕어빵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면접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인가를 봐요. 그게 컨설팅 스킬 받아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것만 배운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딱 보면 알더라고요. 이거 컨설팅 배웠구나. 인사하는 것도 보면 다 저 컨설팅이네 저거. 컨설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표면만 바뀐다는 거고 내면은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우선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취업을 왜 어려운 거냐? 결국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소리 들어야 된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쓰여야 될 것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글쓰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해졌을 때 글이 아주 잘 돼요. 근데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찾아서 정보만 찾아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글이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머리로 공부머리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머리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토익 많이 받았고 스펙 좋은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기소개서 쓰는 대로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시대에는 그런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이 따뜻한 이 하트 인재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지식을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해왔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냥 요 머리로만 해가지고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요것만 해왔던 사람들은요,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봐도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시험만 잘 보겠네. 근데 세상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업이 어려운 일은 우선은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셔서 내면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그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흉내를 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면접관님들 딱 앉혀놓고 강의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딱 면접관님들도 다 머리로 따라가거나 이제 흉내낸 사람 골라내는 법 이런 거를 또 윤 박사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면접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소개서는 분리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면접이라는 그 일체를 사실 터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윤 박사님께서도 잘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서 제가 딱 옮겨 적어놨는데, 면접을 한편에 영화라 할 때 자기소개서는 뭐다? 예고편. 네모다. 예고편이다. 시놉시스. 시놉시스다. 아주 비슷한데 딱 이렇게 전곡을 찌르지 못했어요. 포스터? 포스터다. 팜플렛, 리플렛? 아, 여기에 이제 아무거나 막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죠. 내면의. 많이 내려오는데. 네. 지금 다 어떤 개념인지는 모두 다 이해하셨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스토리다. 넘어가서 스토리다. 비슷한데. 자기소개서는 뭐다의 정답이 이제 일단 많이 쓸 수 있지만 세 가지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에서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는 시나리오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 면접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면과 면, 인터뷰라고 하죠, 영어는. 그러니까 면과 면을 직접 보면서 면과 우리가 면. 그렇죠. 네. 면과 면과 직접 네. 보면서 우리가 면접을 볼 수밖에 없듯이 그 부분들이 면접을 볼 때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를 할 때 시나리오. 여러분들 그러면 면접 볼 때 가장 뭐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혹시 미팅 해보셨어요? 미팅 해보셨죠? 네, 그렇죠? 맞죠. 미팅.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요즘에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검색. 검색도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가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프로필이 있는지 프로필도 받고 사진도 받고 그래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채용이 더 중요하지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채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보기 전에 프리 스크린을 하고 싶은 거야. 영어로는 프리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스크린으로 갖다 놓지, 스크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프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나리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그냥 면접만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따로 준비하세요. 근데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물어보는 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들은 다 뭘 들고 있냐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질문합니다. 근데 별개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근데 실제로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조그만 미스만 있어도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구나. 문서도 이렇게 하나 못하는데 어떤 일을 맡기겠냐.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가 잘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실은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영화가 잘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경이라는 거, 백그라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정서를 갖고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이트에 가가지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이름만 바꿔서 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 지역색이면 지역에서 어디서 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우리가 그걸 재정의라고 합니다. 재정의.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PD로 가려고 한다. 그럼 PD에게 맞는 역량이 내 배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걸 재해석하고 재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슨 회장님이 태어난 것처럼 나는 정말 어렵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로 이렇게 너무 대조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시나리오를. 그거는 회장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입사원이나 어떻게 보면 경력 직업 뽑을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에 지원하는 이것이 어떻게 배경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를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팩트 위주로 쓰셔야 돼요. 주로 팩트 위주로 썼을 때 배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거는 인물이랍니다. 인물, 캐릭터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분명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단점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 장점만 보여주려고. 그렇죠. 장점만 보여주다 보니까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있으면 다 그림자가 있듯이 캐릭터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 강하다. 그러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요 유연성이 약간 부족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냐면 저는 리더십도 있고요 유연성도 있어요. 이렇게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50대가 넘고 이게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은요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유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 초년생이 리더십도 있고 유연성도 있다 그러면 그걸 인사 담당자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저걸. 그러니까 그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캐릭터를 분명히 좋은 얘기만 나열한다고 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좋아 해주진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캐릭터가 도출이 돼야 된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내러티브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서사라는 거죠, 서사. 네. 그러니까 서사라는 건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A에서 곧바로 C로 비약합니다. 비약. 뭔가 거쳐가는 과정, 이야기, 전개상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빨리 하고 싶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 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수, 1000자, 400자, 500자 막 이렇게 자수가 써 있다 보니까 그 자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 만연체에다가 거기다가 그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연체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길게 쓰시면 안 되고 짧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짧게 쓰시려면 단문을 써야 되는데 단문에서 부사와 형용사를 적게 쓰셔야 돼요. 꾸미는 말. 예, 꾸미는 말들을 좀 적게 쓰셔야죠. 그래야지 훨씬 더 이야기가 감명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저는요 자상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아니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꾸미는 말들이 그냥 을에 꾸미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레러티브가 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라는 것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 PD라는 직업을 간 다음 PD의 직업은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카메라서부터 여러 시나리오 작가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위임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가 언제 리더십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A라는 것이 나는 중학교 때 방송국에서 내가 이런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왔다. 그러면 그 아나운서의 경험이 PD로 하는데 어떻게 연결될지를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끌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relative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야기가 들어보면 계속 재밌어요. 우선 중요한 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아, 재미가. 방송도 이거 재미없으면 그냥 잘려. 왜 재미없냐? 내러티브가 없어서 내러티브가. 결국에 서사가 없는 거야. 이거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라이팅이 돼 있으면 그게 레러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도 미팅하고 사전에도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 그런 레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A에서 곧바로 C로 가니까 들어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가지? 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쓰시되 그거를 자소서를 자기소개서 읽어볼 사람들이 그 충분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놓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짧게 쓸 수밖에 없다. 예. 그 연결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과정이.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걸 내러티브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시 뛰어나세요. 정리를 아주 잘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 것이네요. 이제 포인트 뷰다. 포인트 뷰라는 말씀은 자기 관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에 1인칭 관점이라는 게 있고 3인칭 관점이라는 게 있고, 관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치 왼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앞에 있는 사람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찍는다. 찍는다. 네. 자, 이게 이제 사진학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개념이에요. 프레임. 아, 사진을 배울 때. 바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걸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누군가가. 그렇죠.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깔보는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예. 결국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게 겸손한 것이냐? 겸손한 것이 아니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비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 실수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걸러내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아 개념. 포인트 뷰라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너무 또 이게 자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실력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이렇게 높게 바라보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자기를 있는 그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정성. 그게 바로 이 포인트 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대신 이제 누구나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단점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하지만 박사님 말씀은 젊을 때에는 누구나 자기의 선명한 강점이 있고 그거의 그림자와 같은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게, 일단 자기의 직무가 자신의 강점과 부합한다면 정말 자신감 있게 자신의 강점과 단점도 드러낼 수가 있겠군요. 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요, 치명적인 단점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치명적인 단점. 예를 들면 나는 게으르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는 절대 지각하고 맨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으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난 봐서. 까칠하다. 까칠하다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까칠해도 일 잘하고 또 나름대로 그 까칠함이 또 잘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 욱한다. 욱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근데 때리거나 주변 사람을 뒤집어 엎거나 갑자기 면접 보다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혼돈이 있는 사람들, 멘탈이 좀 이게 붕괴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압박 면접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이거냐면 너무 개인적인 걸 가지고 물어서 그 사람이 압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뭐냐면 아까처럼 PD가 있는데 그 PD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리더십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혹시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리더십 발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계속 강력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파워풀 질문을 우리가 그걸 계속 강력한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 그 사람이 결국에 그 부분이 자꾸 걸리잖아요. 마음속에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는 그 상황이 되고 결국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데 이게 빛과 그림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근데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사람을 무시한다. 유연성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오히려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밝히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자격증 없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걸 이제 얘기를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그 강연회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강연에 듣는 사람이 반쯤은 굉장히 그 인상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밀려오네요, 막. 예, 불신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들도 다 학위서부터 뭐서부터 다 책서부터 혹시 저것도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걸 댐 효과라고 하는데 댐 있잖아, 댐에다가 약간의 구멍이 하나 딱 나오면 전체가 다 의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이 생기면서. 예, 균형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딱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털기 시작하면 이 SNS의 이 털기가 엄청나잖아요. 요새 심각하죠. 이게 바로 이 댐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데 댐의 이 자그마한 구멍이 그 유리창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유리창을 깨뜨렸다.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누군가 방치해 놓으면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남들이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한 거를 자기가 막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그 자기소개서나 우리 면접 이런 이야기는 사실 끝도 없어요.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오늘은 이제 책의 내용 중에 정말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면접관을 또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또 상당한 내공과 신뢰가 팍팍 묻어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심층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책이요? 네, 이게 벌써 11년째를 맞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기소개서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르쳐주는 책 자체가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책, 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이 책 말고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또 윤영도 박사님 모셨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영양카드라는 건데 요즘 또 본하트 운동을 또 왕성하게 또 우리 사회를 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본하트 운동을 또 펼치고 계신데 일단은 본하트 운동과 더불어서 영양카드라는 개념까지 좀 개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본하트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우리 쪽에 이렇게 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기업 교육이 더 많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가라는 걸 봤더니요. 맛집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맛집이 많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결국에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 12월 20일 날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강풍법이라는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풍법이요? 예, 예. 강의가 풍요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만들어서 한 10몇 년 동안 기업 교육이나 NGO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서울대에서 교육을 하시다가 심장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제자에게 다 이수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이수를 다 못 해준 상태에서 아이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었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맛집의 그 요리 할머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이런 지적 노하우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경험들을 갖고 자기만 먹고 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10여 년 동안 이 길을 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게 쓸모없는 부분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중에서 가장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면접관을 교육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역량이라는 개념이고 또 학생들하고도 이제 만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역량이라는 부분이 정말 힘들어 하니까 이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영어 단어 여러분 공부하듯이 카드로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걸 또 카드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교육은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막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카드를 만들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이 본아트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요. 본이라는 것은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본. 예, 우리가 내면에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형만 하고 뭐 주사 놓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뼈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본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식형 인재, 본헤드라는 말. 본헤드란 말은 아마 영어로 좀 아시는 분들은 본헤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약간 멍청하다 이런 네, 맞습니다. 생각 없다. 예, 생각이 아무 없다. 생각 없이. 예. 여기 전체가 뼈로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본헤드. 본헤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죠. 본헤드라는 의미에는 바로 머리 중심, 지식 인재, 관료주의,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리더가 해답을 보유하다 보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네. 그 지식형 인재를 우리가 본헤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본하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뼈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뼈가 실제로 뼈저리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가슴 중심, 감성 중심 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임파워먼트 특히 자신의 해답을 보유할 수 있어서 내 가슴이 뛰는 사람 본하트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뼈가 흔들리고 내 가슴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제 그게 이제 이 본하트 운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가슴으로 살면 어떻겠냐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건요 너무 미래라는 얘기합니다. 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또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서도 충분히 우리 가슴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보듬으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하트라는 것은 now and here 지금서부터 시작하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서부터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본 하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보나트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어떤 스펙이라든가 그냥 너무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이제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역량을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고 면접관들도 지금 앉혀놓고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기업에다가도 이 역량이라는 개념, 가슴이 어쨌든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또 전파하고 계시는 그런 윤영돈 박사님이신데, 자,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역량 카드라는 거 과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일단 이거 한번 살짝 꺼내 볼 텐데, 뭐 여기 이제 색색별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여기 하나하나 있는 카드들이 어떤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역량은 54개의 역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역량 카드는 특히 여기 있네요. 세계적인 500대 기업에서 자주 쓰이는 역량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세일즈 매니저다. 그러면 세일즈 매니저가 필요한 역량이 뭔가가 필요하고 그 역량에 맞게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포멀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스페셜하게 가려면 자기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직무와 관련된 가장 핵심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역량과 능력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역량과 능력. 예. 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빌리티라고 해서 가능성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능력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백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개념 안에는 그 좀 넓게 보는 거죠, 능력이라는 건. 근데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저 사람이 해봐서 성과가 난 것, 과거 중심이에요. 검증된 거.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해봐가지고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해왔구나라고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그게 한번 쉽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네. 방송도 출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을 처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근육이 있는 거죠, 벌써. 네. 그러니까 일의 근육을 매일 이렇게 닦아왔던 네. 것들이 이 역량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자기가 정말 이 경험을 많이 쌓냐, 경험을 많이 쌓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 역량으로 자기도 모르게 역량이 쌓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뭘 쌓아왔는지를 자기가 알고 그리고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다면 기업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좋은 연봉과 자기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쌓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역량 카드가 이제 윤 박사님의 이제 주도로 이제 기업에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역량 카드를 일찍 접한 또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기업에서 어떤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대비를 해서 예. 이게 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잠깐 일단 뭐 많은 설명보다 한번 역량 카드를 어떻게 해서 자기 역량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 중에 한 분께서 혹시 자원자 계시면 자기 역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뭐 어느 분이 네, 자원자가 계셨군요.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일단 그 직접 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역량 카드를 직접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그러면 윤영돈 박사님께서 이 역량 카드가 무엇인지, 또 그다음 역량 카드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역량 카드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역량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역량 카드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3개만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3개만. 예. 그럼 저도 한번 이렇게 예. 요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분들도 좀 나눠드려서 네.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네. 예.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해서 저 카드 두 분에 하나씩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 하나씩 해서 네, 이거 또 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신청하시면 또 직접 사실 수도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 팔아요? 예예 팔아고 있습니다. 본하트 co.kr로 가면 거기서 판매가 이 중에서 세 개를 예, 세 개 선택해 보는 거예요. 세 개로.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요 보라색 카드 중에 영양 카드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영양 카드. 야 이게 내 거네. 영양 카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저 잠깐. 일단은 독립성, 신속성, 그리고 책임감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여기서 찾은 다음 그 다음에 그 카드로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되는 세 가지를 그 카드로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 목록에 있는 거는 다 색색깔로 다르지만 거기에 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중에서 본인이 생각한 세 가지를 일단 거기서 찾아봐 주십시오. 이거군요. 이거군요. 색깔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야. 같은 계열의 것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책임감, 독립성, 신속성 이렇게 세 가지 고르셨네요. 네. 이거는 이제 우선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세요. 지금. 사진을 예. 제가 예. 찍겠습니다. 본인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기로 찍어 놓고 네. 네. 지금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살. 우리 살결, 네. 겉. 밑에는 뼈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위에는 살이니까 좀 변화가 쉬운 거. 그쵸? 뼈를 다 드러내서 이거 고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걸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요걸 세 개를 어레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밑에는 본질, 위는 개발이 잘 되는 거, 밑에는 개발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 변화의 여지가 없는 건 이 밑에고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위로 이렇게. 이건 나의 아주 핵심적인 거고 이거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밑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노력하면 더 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변화의 여지가 좀 있는 거는 위로. 그러니까 세 개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나열해 보시는 거죠. 네. 빙산의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 좀 잘 되는 건 위에, 개발이 잘 안 되는 건 밑에 이렇게. 이 중에서요? 예,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뼈대와 같이 굳건하게 있어서 이게 쉽게 변화하지도 않고 이런 걸 밑으로. 위로 갈수록 조금씩 변화의 여지도 있고 개발 여지도 있고 이런 거는 위로. 고민 중이십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네, 이제 찍어보세요. 여기 네, 사진으로.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나오신 자원자 조하나 씨께서는 신속성, 독립성, 책임감 순으로. 그게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책임감, 독립성, 그렇습니까? 신속함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에서 와야 돼요. 내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가 내면이고 위가 이렇게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점은. 이제 순서가 밑에서부터 책임감, 독립성, 신속성. 신속성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코칭을 할 때도 그 책임감서부터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신속성.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거는 본인이 책임감이라고 선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선택하셨으면요, 본인이 이걸 선택하셨으면 자기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가치들은요, 코어 밸류라고 하는 건데, 코어 밸류가 밑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진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신속성이라는 측면은 위에 올라갔다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변화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인지하고 계시다. 이게 지금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핵심 가치가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잘 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 카드 잡았죠? 카드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여기 있는 게 바로 행동 지표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거. 그렇죠. 뒤에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행동 지표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강력한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파워풀 퀘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1, 2, 3인데 1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말로 읽어보셔야 돼. 책임감이랑 업무 수행 시 발행되는 위험 요소를 예측하며 명확히 자신이 맡은 바를 인식해 완수할 때까지 노력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거를 이제 책임감이란 뭐다라고 핵심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읽었으니까 읽고 나서 그걸 요약해서 압축해 보는 거예요. 책임감이란 키워드 몇 개요? 하나 정도만 잡아도 돼요. 아, 키워드 하나만 딱. 책임감이란 뭐다? 내용 읽으신 노력하는 내용 마음? 중에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노력하는 마음이다.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포커싱이라고 해요. 이걸 포커싱 기법으로 우리가 코칭 기법으로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많은 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책임감을 내가 실현하려고 하면 키워드로 뭐로 압축이 되냐 이제? 뭐로 압축이 돼요? 노력하는 마음.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감을 발휘해야지. 그러면 그때 이제 작동이 돼야 될 게 노력하는 마음.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걸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아, 첫 번째 뒤에 행동 지표. 행동 지표에서 각각을 점수화해. 점수하는 거예요. 5점 만점에 5점 몇 점으로 예, 점수를. 자, 첫 번째는 몇 점이요? 이 요청할 때 빠르게 응답한다. 4점. 예? 4점. 4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요. 저는 5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남이 봤을 때는 혹시라도 빈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아, 4점. 이때도 책임감. 4점. 아니 저도 제가 영양평가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요청이 있을 때 응답이 빠르셨어요. 다른 분들은 엉덩이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엉덩이 움직여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신속성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벌써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4점 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남들도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거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위험 요소를 예측하여 정확히 일을 수행한다. 그거는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3점? 네, 함정. 3점. 왜 그렇죠? 연륜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거를 잘 판단하기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좀 그거를 잘 구별을 잘 아직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훨씬 더 정확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 신속성이 좀 빠른 분들이 아주 치밀함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밀하다고 자기가 우기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우기더라고요. 내가 신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함도 있습니다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면접관이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빛과 그림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신속함이 뛰어난 사람은 치밀감이 좀 적다. 그렇겠죠. 그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하며 약속을 중요시한다. 5점 만점에 3점. 어떤 이유에서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좀 지키는 게 좀 저는 좀 큰 부담감을 가져서 아무래도 스스로 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완수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요? 좀 멈칫할 때가 약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더 올리셔야 되겠어요. 이제 3점밖에 안 되니까 5점까지 올리시면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신속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저 신속함이라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책임감이라는 본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느껴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본인에게 줄 거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얼라인이 되겠죠.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훨씬 더 일을 하기 편해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겉과 속이 이게 편하지 않으면 모호해질수록 이게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 3점, 3점, 3점짜리를 아까 이거는 5점이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5점이라고 보고 요 두 가지가 조금만 올리면 훨씬 더 이 책임감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네. 되고요. 살아오면서 주어진 역할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파워풀한 역할, 제 역할이요? 예. 이걸로 그러니까 직업적인 걸 말하세요. 아니요, 직업적인 거 아니어도 돼요. 역할을 그냥 롤 역할? 봤을 때 내가 아들 뭐 내가 예를 들어 딸에 대한 부분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동아리 회장이었던 것도 괜찮고 뭐 이런 역할 받은 거 있었잖아요. 동료, 같이 일하는 파트너의 모습 때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지금 어떤 분들하고 같이 파트너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 프로젝트.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근데 그럴 예. 때마다 내가 여기 소속감이 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나의 역량을 펼치고 뭔가 일을 해낼 때 그때 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일어나요?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예. 그게 어딘가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의 그림이? 그림과 이야기나 이런 게 그러면은 야. 그때 좀 그러면 또 그 그림이라는 것이 훨씬 더 발전도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니까 좋은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크게는 없어요? 그냥 뭐 찾아보시면 없어요?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짐스러운 부분이 그냥 없어요. 저는 늘. 지금 맡은 일 중에서 어떤 일에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세요? 책임감을 느낄 때 맡은 일이요? 예. 맡은 일은 기한, 마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마감이 마감에 가장 마감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마감에서 엄청나게 그걸 하기 위해서 밤도 새야 하고 조금 그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그러면? 일단 해요. 일단 해요. 일단 하고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하고 그리고 취미는요? 운동하는 거.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는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아무튼 마라톤 같은 거 좋아하고요. 마라톤 진짜 중요한 운동이야. 마라톤. 뭐 꾸준하게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셨고요. 좀 더 제가 조금 방송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맡은 일에 후회가 없다. 후회가 내가 맡은 일을 어떤 일을 맡았다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책임감을 내가 그 어떤 맡은 일이라는 것도 전부 다 나를 쏟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더라도 그 돈을 받든 아니면 받지 않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의 역할일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역할 중에서도 하나도 내가 후회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무겁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그걸 쉽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까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조금씩은 있지만 다 오픈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게 저도 찜찜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면접관들도 그걸 찜찜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 정도는 오픈을 하셔야지 훨씬 더 유리하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팁이에요. 예를 들어 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어줘가지고 후회됐다. 뭐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 치명적이다 않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때 훨씬 더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면접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이렇게 꺼내지 않을 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그것 때문에 계속 질문하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질문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면접과 그리고 유리한 이 시나리오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죄송하지만 조금 들어봤어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아,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우리 이 앞에 나왔던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요. 우선은 건강하세요, 마음이.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다는 의미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긍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성.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뽑을 때 긍정성과 열정을 많이 봅니다. 영양 중에서. 그래서 그 긍정성이 있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일을 일을 시켜도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안 돼요. 일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이 일을 시켜놓고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네, 그 영양 카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자기의 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아쉽게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면 이제 점점 겉으로 이렇게 나갈 수 나가면서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실제로 영양 카드로 이제 코칭 과정을 진행하는 걸 지켜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보다는 왜 선택했는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점수에 왜 그 점수를 부여했는지. 야, 역시 코시님은 역시 다르세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각자가 자기 내면으로 생각이 진행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네. 예. 이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다뤘던 분야인 각자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깊이 진전시킬 수 있는 도구인가 그런 걸 좀 이해해 본 것 같은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보나트 co.kr. 예. 보나트 co.kr 여기로 들어가면 영양 카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오늘부터 그러면 저는 주문 폭주 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장시간 또 이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이라는 또 책 벌써 11년째 된 롱런 베스트셀러 또 소개해 주셨고 또 신개념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담아낸 영양 카드에 대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윤영돈 박사님께 오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받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량 카드